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 출석이 어렵다는 것에서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이런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부터 짚어볼까요? 네, 당연히 나오는 게 바람직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국회 들어가는 모습이 봤는데요. 예.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여야야 그리고 정부와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야당과 그리고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이고 저는 예. 얼마 전에도 불출석 논란이 있을 때 계속 주장해왔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제이긴 합니다만 내각제를 하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권 총리들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을 직접 아주 가까운 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답변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선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총리가 오히려 국회 이런 권한대행의 선례는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가서 답변하는 게 좋은데 이제 국군 통수권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총리 때처럼 하루 종일 붙잡아 두지 않고 좀 서로 여야가 적절하게 이러한 또 관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다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협치를 얘기하셨는데 한편에서 이제 황교안 촛불 집회에서 황교안 퇴진해라. 또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야당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황교안 권한대행과 국회가 협조해서 잘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한시적인 체제이고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현재 정식 명칭이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언론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국무총리까지 붙여서. 네, 국무총리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현재 직책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례적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권한대행이라는 경우가 몇 번 있긴 있었죠. 그러나 권한대행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국회 출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상당히 좀 긴장 관계라고 할까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잘한 거고 지금 지난주 촛불 집회를 보니까 황교안 퇴진이라는 구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제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아마 그런 부담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아무튼 황교안 대행을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그런 눈치인데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도 너무 야당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황 대행과 잘 협조를 해서 야당도 뭔가 이 수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신뢰라든지 안정감 이런 걸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과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9명을 상대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네, 내용이야 요즘에 경제 현안의 중에 가장 최고 관심사들이 논의가 되겠죠.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굉장히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굉장히 이 실업난이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데 이런 일반적인 원론적인 거 외에 좀 구체적으로 당장 닥친 게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그다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서 또 미치는 또 이 우리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면세점의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특히 또 이 미르재단, K재단 만드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당장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AI 이런 문제들도 거론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교수님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가지고도 이제 어떤 야권도 그렇고요.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건데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부분인 건데 이거 어떻다고 보세요? 그래서 직무법이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된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명문화된 게 없어요, 사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최소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인사권 같은 문제가 야당과 자꾸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한국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제 야당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향후에도 뭐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공석인 인사들이. 이 공공기관장 인사는 어쨌든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야당의 시각은 황교안 대행이 자꾸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뭔가 업무적인 그 이제 묵시적인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그러한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최소한의 인사는 하되 그러한 야당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런 인사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황 대행이 굳이 야당과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좀 야당과 어떤 내각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미세한 것들이 네. 단순히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외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역시 야당과 잘 협조해서 서로 절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정해진 관례나 이런 뭐 관행 이런 것들이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야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대행에게 업무를 하게 하되 국정의 공백이랄지 국정의 혼란을 좀 최소한 쪽으로 그래서 수권 정당다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이제 야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각도 황교안 총리도 어느 정도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차라리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권한에 대해서 뭐 간단히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뭐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시 과도 체제고 한시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안보에 대해서는 뭐 단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사 문제는 일종의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정책 문제는 원래 하던 거를 서로 변경을 가지 않고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야권이 뭔가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아까 말했지만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국정 교과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문제는 서로 이게 여야와 협의하면서 중지를 잘 모아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와의 소통 방식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국회와의 협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원래 제의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총리가 여야와 이런 국회 이런 대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협조를 구하고 서로 구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협조를 구하면서 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잘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야권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황교안 체제를 아까 말했지만 지금 주말에 주 요구처럼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황교안 체제와 나름대로 협력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불과 6개월 이내에 지금 대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야권의 집권 가능성도 높여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박 대통령이 정지된 상태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정책 이제 비경제 분야 부분에 대해서 뭐 사드 배치라든지 한일 위안부 결정도 그렇고 요거를 박근혜 대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뭐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이 체제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니까 사드 배치 같은 건 뭐 미국과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발표했고 정부가 한일 위안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문제들이 워낙 그 이념적으로도 사실 예민한 문제이고 또 야당은 계속 이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헌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은 황 대행이 그냥 놔두든가 더 이상 이렇게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야당의 요구예요. 황교안 대행으로서야 원래 있던 정책인데 왜 하지 않느냐. 권한을 대행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민한 문제들은요 좀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당도 지나치게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이념적으로도 예민하고 국익과도 아주 생각이 다른 국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그렇고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은 황교안 대행도
좀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고 일단 야당과 정부와의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 아까 김 부장 하셨습니다만 여당의 그 친박 원내 지도부와 그는 지금 야당이 지금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야정 협의에 야당과 정부의 협의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개별 정당과 면담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총리가 다가가는 게 오히려 황교안 대행에게도 좋고 야당도 뭔가 협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불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저도 소통을 잘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의식적으로라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친박계가 이미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박계는 유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의총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열려가지고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총이. 근데 짝부러지게 지금 결론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그 자리가 과연 소위 지금 양 계파의 소위 이별을 전에 마지막 회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앞으로 서로 봉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 하여튼 주목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는 비박계는 유승민한테 정권 비대위원장을 달라 이런 주장을 폈고 대부분 친박계 상당수 인사는 당내 갈등 소지가 있는 유승민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들이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2, 3일 내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소위 이 당이 이별이나 이혼으로 갈지 아니면 봉합으로 될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하여튼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추천했다면 본인이 나와서 한번 이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불참을 했다 그래요. 불참을 했다 그래서 어떻든 2, 3일간의 여러 가지 경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친박이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승민 카드를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어쨌든 탈당이나 분당의 경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임종용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고 출석을 했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초 이제 출석 거부 입장 고수했다가 어제 이제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출석을 결정했고 오늘 현재 국회에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재벌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경기 부양책 마련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고요. 지금 국회 방송 통해 생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아까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좀 주목된 게 방금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전이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총리실에 뭐 본인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주문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황 총리실 측에서 국회에다가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그거에 만한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라고 의전을 해달라고 해서 그 전에 주문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장을 방문할 때는 아마 국회의장이 방문하니까 자기 이제 사무차장급이 가서 총장이 아닌 사무차장급이 가서 이제 문 현관 앞에서 맞았는데 원래 대통령 때는 사무총장이 맞죠. 근데 총리가 들어올 때는 원래 누가 특별히 가서 문 앞에서 인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아까 아무도 문 입구로 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의전 논란 끝에 오늘은 그냥 총리로서의 그 의전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나와서 그렇게 들어오면서 귀빈실에 일단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하여튼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을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요. 이게 또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기로에 놓인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총회의 그 본질은 유승민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은 또 참가를 안 한 상태, 지금까지 참석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집권당의 이 분화의 핵으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승민 의원은 전권을 가진 그러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약에 이제 친박이 용인을 하면은 당에 남아서 뭐 당의 쇄신에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본 입장이. 근데 지금 친박은 유승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칩니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박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지금 탈당하고 다시 복당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총선 끝나고 복당한 거니까. 근데 또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당을 나가게 된다면 1년에 2번 탈당하는 그런 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지역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상황까지 왔으면 지금 유승민 의원과 친박이 같은 당을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유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데 있어가지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친박과 비박이.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서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차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러한 지지를 구하고 의견을 동조를 구하는 게 맞지. 저렇게 계속 지금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집권당이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뭐 탈당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전국 혼란의 큰 원인이 되는 게 지금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친박과 비박이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서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보세요? 네, 어떻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어저께 제가 독배를 자기가 이제 전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을 준다면 독배를 마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본인이 나섰는데도 본인한테 비대위원장을 안 주면 저는 뭐 탈당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한 거는 탈당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셈인데 본인이 근데 또 한마디는 탈당을 결심하더라도 결행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 바로 이야기는 뭐냐면 탈당, 복당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시각이 되는데 어떻든 뭐 바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관철이 안 된다면 저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예. 이제 새로운 집을 짓고 신당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남경필 지사도 아마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정치적 계산은 그만하고 이렇게 멀리 보고 결정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나중에 지금 아마 이제 친박 비박이 다 그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나가더라도 본인들의 독자적인 그 힘을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하고 같이 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나중에 합칠 때 합치더라도 일단 현재는 서로 결별하는 게 어쨌든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또 외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김항식 전 국무총리도 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회창 전 총재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뭐 이 소위 외부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비박계 인사인 핵심 인사가 되는 거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옥새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거는 자기네 옥새를 자기네 어느 정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론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들 생각이 있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는 흐름이 바뀌는데 김병준 전 총리 내정자,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시장을 지낸 김병준 씨도 거론되고 김항식 전 총리, 그다음에 이해창 전 옛날 전 총리면서 옛날 전 총재,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까지 거론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비록 맡아달라고 하더라도 맡을지 의문스럽고 어떻든 친박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흘리면서 일단은 그 중에 이제 뭐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시키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비박한테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 카드가 아닌가, 흘리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같은 걸 좀 내세우면서 제3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3자 밖에서 보기에는 개파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만약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만약 친박 입장에서 이제 반대하는 게 당내 분열 갈등도 그렇고 가속화될 거다. 이유를 이걸 불식시키려면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혁신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이유가 마땅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친박과 비박이 워낙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 탄핵안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거잖아요. 뭐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근데 여기서 의견이 완전히 갈린 거 아닙니까? 친박의 일부가 물론 탄핵안에 찬성을 던졌다라고 우리가 유추가 됩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 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아까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회창 전 총리 이런 분들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이분들이 맡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이제 조직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친박의 이른바 그 핵심 의원들 그리고 강성 친박이라는 분들은 워낙 또 이번 탄핵안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말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분들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비박계의 당내 인사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친박이 그건 전술인 것 같고 역시 이 지금 당내 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친박과 비박이 같이 함으로써 당내 쇄신이 될 가능성이 이미 대단히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단계 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12년도에 그때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박근혜 후보가 잘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네. 이끌어 나갔었는데 경제민주화나 복지 이런 것들 선점하면서 나갔었는데 지금 워낙 친박이라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네. 지금 이러한 식으로는 당을 쇄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섞일 수가 없다면 일단 뭐 갈라점을 전제로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탈당을 하게 된다면 네. 그 후속 의원, 주변 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저는 유승민 관심을 의원과 보이더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너무 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이 새 규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본인이 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내려놓을 때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자꾸만 나가면은 10명이 안 될 거다. 원내교섭단체가 20명이잖아요. 20명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된다. 절대 결행 못 합니다. 어차피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지 뭔가가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자꾸만 계산하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보는 뭐 비박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저런 상황 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당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쇄신과 어떤 그런 재창당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탈당과 분당을 이제 소위 결심하게 된다면,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 결심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느냐 이제 관심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이제 뭐 선도 탈당이 이루어지고 아마 이제 후속 탈당이 다시 이루어지는 2차 탈당, 3차 탈당 이런 식으로 전개될 텐데 김무성 전 대표 혼자서 결심하게 된다면 저는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행을 못한 원내교섭단체 이상이라면 이미 지금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결행한다면 저는 그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등과 불가피한 의원 다 빼면은 한 30여 명이 이탈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저는 그게 새누리당 128명 중에 바로 30여 명. 그게 그 두 사람이 효과를 시너지로 낼 수 있는 소위 배터리의 소위 효과는 그 정도라고 보는데 왜 그럼 이런 한계가 있느냐. 대선 앞두고는 결국에는 그걸 이끄는 지도자의 지지율이 굉장히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과 노선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노선이 지금 비박계가 뚜렷한 무슨 정체성이 따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사람이 무슨 지지율이 5%가 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나가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도 반기문 총장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당의 소위 신당의 소위 세를 부풀리는 이러한 구상을 아마 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엔 밖에 나가더라도 반기문 총장하고 과연 손을 잡으면서 그러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러면 후속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 동참하든지 이렇게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탈당을 해서 단 10명이 되더라도 일단 정치 세력을 꾸린 다음에 그것이 정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다음에 개헌이라는 명분도 있잖아요. 지금 개헌을 고리로 한 뭐 정계 개편 얘기는 부단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간지대 이른바 이제 뭐 비패권지대 제3지대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결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10명이 됐건 뭐 2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탄핵 정국이 계속 이제 가겠습니다만 반기문 총장 귀국하고 뭐 지금 12월 다 끝나가잖아요. 1월 달이 뭐 내일 모레예요. 그럴 때 새로운 뭐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세력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친박과 비박이나
어떤 정치적 이익,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그런 세력으로밖에 안 비춰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정말 의원이든 예. 김무성 대표는 용단이 좀 필요하다. 용단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 탈당을 계신 해야 거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또 대선 후보 경선 방식 논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로 당헌 당규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결선 투표제를 하자, 뭐 모바일 투표 배제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네. 이른감이 있다는 예. 뭐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른감이 아니라 지금 논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다면 원래 그 정기적인 대선,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열리더라도 올해 말까지 뭔가 룰을 정비 더 본격화되기 전에 룰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예상에 따르면 내년 4, 5월에 대선이 있을 거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과 지금 대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룰을 정비해서 저는 늦어도 1월까지는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요즘에는 이 룰이 이 치열한 이 경쟁에서는 이 룰이 결국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룰을 놓고 이 줄다리기 삿바 싸움이 저는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경선에 섰을 때도 결국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룰에서 밀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원래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이었다가 이제 이재명 시장에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저희 룰 갖고 이제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령 네.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비문주자들은 가급적 모바일 투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해야 자기네들이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야 비문주자들이 유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 비문재인 대 그 이 결선에서는 소위 말해서 연대해서 이런 대결하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는 그 반대로 결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네.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반문과 친문의 대결로 이제 좀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해주실까요? 경선 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 말씀했습니다만 결선 투표인 것 같아요. 네. 결선 투표를 하는데 이제 어떤 때 하느냐? 그러니까 꼭 과반수가 넘기지 않을 때 하는 거냐, 과반수가 넘겨도 하는 거냐. 이것도 지금 결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친문, 비문이라서 문재인 전 대표 나오고 뭐 다른 이제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나올 텐데 일단 무조건 1, 2위가 하자라는 그런 결선 투표가 있고 과반 투표가 안 됐을 때 하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과반이 되지 않건 되건 하자라는 쪽이 비문 쪽으로는 유리하죠. 그래야 뭔가 연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이고 역시 모바일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가 지난 뭐 2012년도 대선 후보에서도 사실 아까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죠. 손학규 전 대표 투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대의원 투표 이겼어요. 대의원 이겼는데 모바일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룰의 전쟁이 결국은 누구한테 유리하냐가 결정적일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선 룰 경쟁이 좀 이른감이 있어 보여요. 사실상 날짜를 계산하면 그렇게 이른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좀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이재명 시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까 보도에 네.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이제 후보가 가장 이제 야권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이걸 2012년도와 좀 비교한다면 그때는 야권의 1, 2위가 문재인과 안철수였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중도층의 유권자들 지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선명성을 강조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야권이 이 연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전 지난 2012년도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논거로 해서 네. 야당이 상당히 정권 교체에 많이 다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강경해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좀 차분해진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서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서로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현재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본인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통해서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 경선에 대비해서 소위 집토끼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가령 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앞으로는 본선에 대비해서 뭔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연한 전략이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탄핵 기간에 강성 발언을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소위 탄핵과 구속 같은 걸 주장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늘 또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정통 보수주의자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희도 이제는 지지율 끌어올렸는데 이제 좀 자기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도 좀 얘기하셔야 되는데 박 대통령 그 탄핵안 헌재가 탄핵안 첫 번째 재판 준비기를 오늘 22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이 자리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또 최청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